네, 두 분 모시고는 좀 어디가 안 좋다, 걱정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이번은 그냥 나라 전체입니다. 한국 경제 전체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좀 심한데 사실 최근에 뭐 관세 리스크나 이런 것 때문에 뭐 경기가 좋은 글로벌 시장은 없는 거는 같습니다만은 유독 한국 시장이 그 전망치 하향세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 저희도 지난주에 현대경제연구원의 그 실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현대경제연구원은 0.7%로 낮췄습니다. 예, 그러면 0.8이 가장 최저치였는데 오히려 국내 기관에서 더 낮은 수치를 제시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그냥 관세 하나만 보고 나오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윤평관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모든 그 단체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이렇게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현상에 대해서 기본 가장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몇 년 사이에 우리가 그 한국을 갖다 다이나믹 코리아 보통 그랬잖아요. 네, 그랬죠. 역동성 넘치는, 그렇죠. 다른 말로 해서 활기가 넘치는 대한민국, 그걸 갖다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불과 몇 년 전 얘기입니다. 네. 근데 몇 년 사이에 우리들이 분위기상 느낄 거예요. 아, 우리 사회의 역동성, 활력이 뭐 거의 사라졌다는 느낌을 그렇죠. 많이 받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유독 사실 뭐 올 1분기 경제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 0.246%니까 지금 뭐 저기 앞에 그 탑픽에서 봤던 것처럼 주요 19개국 꼴찌, 저성장의 대명사인 유럽, 네. 일본보다도 낮고, 그러니까. 주요국 중에서 뭐 이게 지금 19번째니까 사실 이게 또 뭐 요번 분기만이 아니라 1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네.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24년 1분기에만 뭐 한 37개국 중에서 한 6위 정도 했고 네. 그 이후에는 쭉쭉쭉 내려가다가 마침내 꼴찌를 했는데 이 힌트는 IMF의 경제 전망에서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IMF가 1월 달에 우리나라 한국 성장률을 갖다 전망할 때 2% 전망을 했거든요. 네. 근데 4월 달에 얼마나 내렸냐? 반을 뚝 잘랐습니다. 네, 1%. 그래서 1%를 내렸어요. 왜 그럴까를 갖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를 네. 갖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아요. 사실 지금 정치적 불안정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네, 가령 아직 뭐 진행 중이죠. 탄핵 그 문제도 사실 계속해서 바깥에서 기대했던 거 아니면 국내에서 기대했던 거보다 굉장히 연장되면서 결론이 나긴 났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제가 굳이 안 해도 정치적 불확실성을 갖다가 확대시키는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네.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계속 누적되었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가 완전히 증폭시키면서 그 다음에 한국 그 경제의 어떤 리더십이 사라진 완전한 상태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어떤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다 보니까 한국 경제의 어떤 1분기 성장률이 지금 이런 상태로 나타났다. 이런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2분기 그래도 우리나라 리더십이 어느 정도 정해지는 그게 뭐 결국은 6월 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2분기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럼 김평관님께서도 그 뭐 저희 뭐 정치적인 뭐 불확실성도 있고 했었는데 그 외에도 뭐 다른 그것만으로 다 그냥 맞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일시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좀 길게 봤을 때는 어떤 게 원인이라고 좀 진단하고 계십니까? 그 사실상 뭐 앞서서 이제 1년 정도 이상 지금 뭐 지난해 2분기 이후에 경쟁 성장률이 4분기여서 뭐 0%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의 변동은 있어요. 뭐 2024년 2분기에는 0.28이어서 32였다가 3분기에는 0.1%로 26이 기록했다가 다시 또 4분기에는 0.66으로 뭐 29일에서 32에서 22 말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뭐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이런 국가들보다도 지금 낮은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신성장 사업이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이따 말씀 이제 나누겠습니다만 2차 전지 섹션 같은 경우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소망스럽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HBM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뭐 분투를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삼성이 HBM을 정말 치고 나갔다고 하면
이런 평가는 덜 했을 거예요. 그만큼 그랬겠죠.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어떤 HBM을 포함한 인공지능에 있어서도 좀 치고 나가고 앞서서 이제 선제로 가지 못했던 부분들, 반대급부적으로는 이제 전통 산업들, 네. 뭐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 나눴습니다만 이제 뭐 조선이라든지 건설 특히 그쪽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경제 구조, 그런데다가 이제 인력 구조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딱히 한국 경제를 평가했을 때 미래지향적인 어떤 측면들이 없는 상황에다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어떤 상황들이 안 좋다 보니까 네. 또 외부적인 어떤 변수도 지금 그러니까요. 관세가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전망치가 안 보인다 이런 네.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최근에도 그래도 성장을 하는 섹터가 있긴 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뭐 조선이나 방산 정도였던 것 같고 주로 이제 자동차나 반도체, 2차 전지 같이 비중이 큰 곳은 좀 부진했던 것이 아무래도 큰 전체로 봤을 때는 숫자를 좀 낮출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뭐 그래서 그런지 지금 그런 전망을 내놓는 주요 IB들 8곳 중에서 대부분이 지금 뭐 IMF 말씀 주셨지만 2%에서 1%로 낮췄는데 다른 곳도 뭐 거의 비슷한 추세인 거죠 지금. 뭐 대부분 다 똑같아요. 지금 뭐 네. 그 우리나라 아까 해외 투자은행 8곳 중에 6개가 네. 1% 이하. 네. 1% 정도를 갖다가 점친 데가 제가 알기로 딱 2군데인 줄로 알고 있어요. 네. 예상보다는 좀 뭐 네. 예상을 좀 벗어나게 노무라가 그나마 1% 정도를 했고요. 네, 뭐 예, 그다음에 UBS가 한 1% 정도.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뭐 0.7, 뭐 0.6, 뭐 대부분 다 그 정도에 다 반토막을 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사실은 그 지금 현재의 어떤 성장률을 갖다가 왜 이렇게 낮으냐 할 때 보통 두 가지 정도를 갖다가 꼽죠. 원인은 아까 얘기하지만은 그런 어떤 그 매크로적인 어떤 변수들을 제외하고서는 실제로 우리가 GDP를 구성하는 걸 유심히 따져 보면은 우리나라도 소비가 50% 이상을 차지 네. 않습니까? 근데 소비 뭐 지금 네, 요즘 엉망진창이잖아요. 뭐 그 다음에 민간 투자잖아요. 그렇죠. 투자 부분이 활력을 받아줘야 되는 건데 민간 투자 사실 삼성전자라든지 그 우리나라 그 자동차 산업 네. 분야 그들이 투자를 안 했냐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지 않았죠. 다 배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배터리도 뭐 국내에 투자 기반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 대부분 다 미국으로 다 집중돼 그렇죠. 있잖아요. 삼성,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현대차, 기아차 다 미국으로 다 이 투자 쏠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내의 투자 여건들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고요. 거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 지출 분야, 정부 지출 계속해서 재정 긴축 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좋아질 리가 없죠. 수출이 그나마 좀 받쳐준다고 하더라도 수출이 그나마 좀 받쳐준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민간 소비 자체가 완전히 엉망진창인 상황이고. 그다음에 건설 같은 경우 우리들이 건설 분야 많이 다뤘지만은 올 1분기 건설업 생산이 20% 정도 하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1988년인가요? 그때 3분기 이후 최악의 네. 그리고 지금 1, 2, 3월 달에 건설업의 종사자 수들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보면은 1월 달에 17만 명 정도 네. 대략입니다. 2월 달에 17만 명, 3월 달에 더 늘어나서 18만 5천 명. 네. 그다음에 도소매업, 제조업 일자리 많이 감소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보니까 실질 소득이 늘어날 이유가 없죠. 그게 올 지난 2월 실질임금 7% 이상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뭐 이거 사람들이 일자리 잃고 돈도 없어. 그다음에 좀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좀 나아질 기미도 안 보여. 미래 전망도 불투명해. 돈 쓸 일이 하나 없죠. 제일 심각한 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유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음식료하고 네. 외식 비용하고는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렇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음식료 이쪽에 소비가 늘면은 외식이 줄고 외식이 늘면은 네. 기존의 음식료가 좀 줄어요. 근데 이게 동반 감소를 지금 2년째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 중이군요. 그러니까 나가보도 사람들이 안 먹고 얼마나 집에서도 안 돈을 먹고. 안 쓰느냐, 네. 이게 소비가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한테 이게 문제가 되면서 닫혀 있느냐를 갖다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GDP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네. 완전히 결정타를 때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이제 가정의 달인데 말씀 나신 거 보니까 그 설문조사한 거 보니까 네. 뭐 예년과 그렇게 크게 늘릴 생각이 없다. 뭐 심지어는 뭐
좀 줄어드는 그런 모양 네. 가치가 이제 보여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한국은행이 4월 소비자 심리 지수 CCSI를 발표했는데 93.8이었어요. 이게 원래 100 미만이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안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줄이고 있다는 작년 거죠. 12월부터 5개월째 연속 지금 100 밑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네. 것이죠. 뭐 객관적 상황도 그렇고 뭐 리더십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이 네. 아마 작용한다는 것에서 봤을 때 비상금융위에 어떤 정치권의 어떤 지금 네. 자리가 안 잡혀 있는 그런 측면도 반영된다고 보겠는데 실제로 5월 초순에 수출 같은 경우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8% 급감했거든요. 대미 수출은 뭐 30% 이상 빠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에 네. 관련된 관세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크기 때문에 타격을 준 것이 당장에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건설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올해 1분기 건설 투자가 전분기 그러니까 2024년 4분기 대비해서 3.2% 감소했는데 이게 아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0.4% 정도 끌어내릴 것으로 이렇게 그렇죠.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1분기 그 공사 실적을 보면은 지난해 같은 기간 비교했을 때 20.7% 아까 언급하셨듯이 1998년 3분기 이후에 최대치로 적은 숫자이거든요. 그리고 이 건설 수주액 같은 경우에도 같은 기간 7.7% 감소해가지고 1년 만에 다시 또 하락하기 때문에 얼마나 안 좋으냐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업체도 많이 지금 폐업하고 있는데 14년 만에 지금 폐업 공고를 가장 많이 올해 1분기에 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1분기 종합건설업체 폐업 신고를 보면 160건인데 2011년 이후에 14년 만에 가장 많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반영이 돼서 건설업이 이렇게까지 한다 그러면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성장률은 낮게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한국은행이 뭐 1.5% 전망치를 내세우고 있는데 조만간 이거 잡지 않으면은 굉장히 비난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공통적으로 이제 건설 관련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실제 그 인력 소개소가 엄청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게 그 인력 소개소에 나가도 일이 없는 걸 떠나서 인력 소개소도 이제 일이 없다 보니까 거기도 많이 줄어서 예전에는 왜 삼성전자가 평택에 공장 지을 때는 그 일 없으면 다 평택 가라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었는데 요즘은 소위 말하는 그런 현장도 없다 보니 뭐 지방에서도 그 대기업의 돈이 돌지 않는 상황인 건 좀 분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금방도 한국은행에 대한 전망치도 말씀 주셨는데 뭐 한국은행은 아니지만 KDI에서 이번에 올해 후반 경제 성장률을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을 통한 요소 생산성 개선.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네.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갖다가 높이는 데는 물적 생산 요소가 있어요. 그렇죠. 뭘 생산성이라는 거는 단위당 사람이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생산해내느냐 그렇죠. X로 이걸 갖다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노동하고 보통 자본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노동이 많이 투입이 되면 될수록 생산량은 많아질 테니까요. 그러니까. 자본 투하 역시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제 그것만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다. 사실은 이제 비물적 요소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는 뭐가 있죠? 우리들이 얘기하는 기술, 그죠? 그다음에 경영 체제, 그렇죠. 노사관계, 법과 제도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동원이 돼야지 이제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총 요소 생산성이 높아지면은 지금 우리들이 이게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과거랑 지금이랑 정의가 좀 달라졌는데 이게 정말 학문적인 분야니까 어려운 거니까 이거는 그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요즘 현대의 정의는 우리들이 그냥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가능한 한 최대로 성장률을 이룰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과연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걸 갖다가 보통 잠재 성장률로 보통 정의를 합니다. 근데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사실은 경제가 고도화되고 성숙 단계에 이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성장률 자체가 잠재 성장률 자체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자체를 갖다가 일반적으로는 그 인구 고령화라든지 인구 감소. 그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뭐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 자원이 적으면 적어질수록 사실 이게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심각하게 이게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그럼 높이려면 어떤 수단이 필요한 거냐? 네. 결국은 그 우리가 이거 통제를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인구 문제도 미국 같은 경우는 통제를 했어요. 인구도 이거 바이든 행정부에서 연간 이민자들이 230만 명씩 늘었습니다. 네, 막 늘었어요. 네. 그다음에 자본도 사실은 통제가 불가능한데 할 수가 있어요. 자본은 어떤 식으로 통제를 하냐?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떻게 했어요? 보조금 주고, 보조금 첨단제조 생산세액금 주고. 네. 그래서 세계의 모든 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곳이 다 미국으로 해가지고 다 투자를 네. 했잖아요. 그다음에 미국이 잠재 성장률이 올라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기술 혁신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공지능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이런 네. 기술 기업들에 의한 어떤 혁신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일어나면서 잠재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졌던 걸 갖다 끌어올렸던 거거든요. 근데 한국을 반대로 대입을 해보면은 지금 이 요소 생산성 중에서 그 생산성 요소 중에서 뭐 하나 긍정적인 게 있나 이거예요. 네. 자본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본이 없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 지금 축적된 자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국내에 투자를 안 하고 다 해외에 투자를 하고 있고 기업들은. 네. 그다음에 개인들 같은 경우도 옛날에 국내 주식시장을 했었지만 서학개미라 다 해외로 다 몰려가지고 해외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국내 투자 늘지 않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인구는 우리가 순유입 그러니까 이민을 갖다가 활발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나라지 않습니까? 거기다 지난 몇 년 동안에 우리가 기술 혁신을 갖다가 했느냐? 그다음에 법과 제도를 통해서 기술 혁신을 갖다가 주도적으로 산업 정책을 통해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지 기술 혁신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느냐? 다 어떻게 보게 되면 객관적으로 보면 다 낙제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고 2040년이 되면 지금 이 상태가 되면은 KDI가 전망하기는 잠재 성장률이 제로로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구조 개혁과 기술 혁신이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KDI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럼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김평론가님께서는 가능한 구조 개혁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잠재 성장률 같은 경우 잘 설명하셨듯이 노동 투입하고 자본 투입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결국에는 그 새로운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은 젊은 인구가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젊은 인구가 많을수록 새로운 기술을 업스케트를 해가지고 네, 그렇죠. 배우고 연마하고 심지어는 뭐 스타트업을 이렇게 네, 만들어가지고 창업한다든지. 시도를 해서 그게 트라이를 해서 뭐 유니콘 기업까지 가는 형태로 네. 가려면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사실은 과학기술 예산을 막 삭감하고 이러면은 젊은 인재들이 왔다가도 가는 상황이 벌어지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민도 많고 유학도 많이 가기 때문에 인재풀도 많고 여기에 뭐 인공지능이나 뭐 빅테크 기업들, 뭐 블록체인 기술들을 접목을 시키니까 스타트업 기업도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잠재 성장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다가 뭐 우리의 자동차, 뭐 이제 전기장치에 관련된 그런 것도 다 끌어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올라가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결국 구조개혁이라는 거는 노동 유연화를 포함을 해가지고 네. 전통적으로 좀 경쟁력이 없는 곳은 구조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새로운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과연 하겠는가? 쉽지는 아마 어떤 않아 정부가 보이니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성향상 그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전통 산업과 비효율적인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이동할 때 우리나라 지금 보면 고령화인데다가 기업의 어떤 환경들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잠재 성장률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 저희가 얼마 전에도 다른 요일에 다뤘던 주제 중에 그 현대 자동차하고 현대제철이 이제 성과급 가지고 약간 얘기가 있었는데 현대제철이 노조가 요구한 부분이 아마 현대자동차만큼 달라는 거였다는 거죠. 근데 그 주제가 나가고 이제 댓글 반응이 어땠냐면 시청자분들께서 그러면 현대는 미국 가는 게 맞지 않냐. 이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용을 늘리고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해도 지금은 좋아서 뽑아놨는데 경기가 나빠지면 줄일 수가 없으니 차라리 트럼프 핑계대고 미국으로 가는 게 차라리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미국처럼 그렇게 윽박지르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기업이 지금 괜찮을 때 좀 하고 좀 힘들어지면 좀 슬림할 수 있는 뭔가를 틀을 늘려주는 것도 하나의 구조 개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노동 유연성을 갖다가 강조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주장들을 사실 많이 하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조 개혁이라는 걸 갖다가 누가 의도를 해서 일부러 구조 개혁을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간단하진 않겠죠. 네, 그래서 네. 구조 개혁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냐면 자연스러운 흐름이 일어나도록 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 유연성도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제적인 노동 유연성을 갖다 주는 것과 자연스러운 노동 수용을 주는 걸 갖다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는 나눌 네. 수 없지만 어떤 자연스럽게 노동의 어떤 유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 뭐예요? 더 좋은 분야, 어떤 기술 혁신이 위해서 새로운 분야가 나오고 그럼 이쪽 분야에 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가고 네. 또 그 구조 개혁이 필요한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뭐 단가 채찍까지는 뭐 아니지만 질서 있는 퇴진을 할 수 그렇죠. 있죠. 이쪽에 대해서 더 우대하는 정책들을 네. 피게 되면은 그럼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서 비교적 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신들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갖다가 왕창 주면서 끌어들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안 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쪽은 진행이 되면서 이쪽은 그 산업의 어떤 발전 구도상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흐름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노동 유연성을 갖다가 강제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제로 하게 되면 그게 사회적인 어떤 불안 요소, 네, 뭐 그러니까 속도 어떻게 보게 조절은 되면은 분명히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저항,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네. 수가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흐름들이 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말 그대로 그게 바로 그 다이나믹 콜이 아니겠습니까? 역동적인 그 한국을 만드는 게 사실은 정치인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거기에 해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게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 거기서 나오는 이제 접점을 찾는 게 정치인인데 지금 진영으로 나눠져가지고 서로 이제 합의점을 찾기도 어렵고 게다가 그 고용이라는 게 제도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된다고 하기가 제도 개선이 좀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 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혁신의 문제, 뭐 노령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과거에 최근에 일본은 조금 나아 보입니다만 또 저성장하면 과거 한 20, 30년 동안에 일본의 잃어버린 20, 30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그 표현의 주인공인 일본은 좀 찾아오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사실 최근 많이 들거든요. 이건 뭐 저만의 느낌은 아닌 거죠. 그 김평론님께서도 지금 우리가 과거 일본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는 경고가 기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진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사실 일본의 뭐 잃어버린 30년 같은 경우에는 촉발됐던 것이 이제 부동산에서 왔던 네. 부분이고 부동산이 굉장히 비대하게 의존했던 그랬죠. 측면이 이 폭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 건설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상당히 많은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경기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건설 부분에 있어서 뭐 추경 등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한편으로는 앞서서 이제 윤성천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뭐 강제적으로 그 구조 조정을 하기에는 사회적 비용과 갈등 상황이 오히려 경제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런 이런 부분들을 강제적으로 구조정할 수는 없던 측면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인위적으로 건설 경기 등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다라는 측면이 들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구조 조정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기존의 이제 전통 산업 중에서도 철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기존의 그런 이제 뭐 그 철강 산업의 이제 주요 요소들을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는 측면이고 또 선박도 마찬가지로 친환경적인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시키면서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창용 이제 한국은행 총재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동안 구조 조정하지 않고 신성장 동력이 될 만한 산업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이 이제는 조금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좀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걸 할 수 있겠느냐가 지금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정치권이 좀 그 방해 요소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뭔가 그런 거를 그 합의점을 찾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특정 진영의 목소리만을 대변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갈등을 좀 키우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최근에 있어서 좀 아쉽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일단 추경입니다. 일단 국가 부채가 빠르게 늘었기 때문에 돈을 아껴 써야 되는 거는 대의적으로 분명히 맞는데 지금 좀 너무 독한 약이라도 너무 아프면 좀 쓸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합의가 없이 결국에는 지금 정부가
현재는 약간 무정부 상태까지 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합의한 게 한 13조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사실 부족하다는 분들도 많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 추경이 일단은 나중에 대선 이후에 더 늘어날지 이걸로 끝날지는 저희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나온 규모로 봤을 때 그래도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있다면 언제쯤부터 효과를 볼까요? 네. 빈사 상태의 경제 네. 그걸 갖다가 뭐 우리 같은 그 경제 조금 안다는 전문가들은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했었어요. 네. 정부에서 그 긴축 재정만을 외치고 할 때부터도 사실 저도 그걸 갖다가 계속 강조를 했는데 늦어도 사실은 너무 늦었던 거고요. 이미 뭐 빈사 상태에 접어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네.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는 강한 쇼크 요법이 필요한 거죠. 근데 뭐 지금의 어떤 추경 규모로 한국 경제가 뭐 이게 좀 나아질 거라고 보는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고. 네, 뭐 13조 가지고 사실 뭐 그리고 그 이 추경 효과가 나타나려고 하게 되면은 뭐 그게 뭐 지금도 이제 조금 있으면 2분기 다 지나는데 연말이나 정도나 돼야 되겠죠. 네. 사실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 경제의 어떤 이런 어떤 빈사 상태를 치료하는 건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새로운 산업 정책을 내고 어떻게든지 지금의 어떤 분위기들을 갖다가 일순간 좀 돌리는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둔화되고 침체되어 있는 어떤 한국의 전체적인 분위기들을 어떻게 이제 활력을 거기다가 줄 것이냐 이 문제에 따라서 사실은 뭐 하반기의 어떤 성장률 같은 게 뭐 전반기보다는 물론 나아지겠죠. 그렇지만은 한국 경제의 어떤 전체적인 모습 앞으로 향후 최소한 몇 년의 어떤 모습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경제라는 게 참 심리가 중요한데 심리가 한쪽으로 너무 쏠리니까 네네. 이걸 좀 돌릴 만한 뭔가가 이벤트가 나와야 되는데 제 느낌으로 또 이 추경 규모로서는 심리를 확 돌리기가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김영권님께서는 어떻게 근데 생각하세요? 13조 한 8천억 원 정도의 추경안이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 0.1% 정도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데 말씀하셨듯이 그거 가지고는 뭐 0.1 가지고 언발의 오줌 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다만 이 지역 사랑 상품권 예산 4천억이라든지 뭐 농축수산물 할인 1,000억 원, 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이라든지 중소사업자 매출 기반 2조 원. 취약계층 생활 안정 6천억 정도 돼가지고 이게 당장에 이걸 긴급하게 하면 소비에 대한 온기는 이제 집힐 수 있을 거다. 돌아오겠네요. 근데 이게 2차 추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목소리고 이게 한 3분기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한 20조에서 한 35조 정도 돼야 된다라는 게 뭐 모건 스탠리 이코노미스트의 어떤 전망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성장률을 좀 제고하는 형태로 좀 연차적으로 좀 계획을 해서 분배를 해가지고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 5단체가 최근에 얘기를 했잖아요. 일단 에너지, 데이터, 인재에 관련된 3대 투입 전략을 기본적으로 좀 내보여라. 그리고 인프라와 모델 그리고 AI 전환에 관련된 밸류 체인을 좀 제대로 좀 짜임새 있게 제시를 해달라.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항공 우주라든지 로봇, 바이오, 친환경 성막과 같은 신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들을 좀 추경 이후에 전략까지 좀 맞물리게 새 정부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좀 종합적으로 지금 제시하는 후보는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산발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식이지 전체적인 비전을 짜임새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땐 좀 소비 심리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은 또 조기 대선이라서 정책 대결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정책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어서 뭐 어느 정부가 됐던 2차 추경이 좀 필요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2차 추경을 하려면 새로운 정부가 또 내각을 구성하고 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 13조라는 돈을 좀 알차게 잘 써서 온기를 좀 살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